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노영입니다. 네, 국내 최대 제과점 프랜차이즈죠.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 빵과 케이크 등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공정위에서 밀가루, 뭐 설탕 이런 것들에 대한 담합 조사를 했었었고 실제 담합이 확인이 되어서 철퇴가 내려진 뒤에 설탕값 내리고 밀가루값 내렸는데 16% 정도씩 이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렸으니까 니네들도 이걸 원재료로 쓴다면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빌드업 과정이 좀 있었다는 게 사실 특이했는데요. 그 외에도 오늘 부동산 대책 한 채의 집만 가지고 있어도 투기나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안 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 진짜 이렇게까지 수를 둘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세상이 금방금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펙스 역전의 용사 정말 이렇게 변화무쌍한 대한민국 앞날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그리고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압도적 번 더 오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도적 오산 김민주님이시고요. 우리 정기한 대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 갔다가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먼저 갔다가 제가 먼저 나와서 어느 시간에 맞췄는데 전 대표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내가 사실은 주거용으로 대통령 물러나면 들어가서 살 집인데 이 분당 아파트 내놓겠다면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서 29억에 내놨어요. 근데 이게 30분도 안 돼서 팔렸다는 그런 뉴시스팔 기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오보입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더라고요. 가계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가계약은 됐다고 됐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가계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그 강유정 대변인 발로 나온 얘기로는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다음 기사에 의하면 네. 거기가 잘 팔리는 데래요. 대기 수요가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약을 걸어놔야 되는 거죠. 뭐 그거 현찰 가져서 바로 하지는 못할 테니까 가계약 걸어놓고 하는 거여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게 24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29억은 저층 가격이래요. 24층은 노열층 같은 개념이니까 29억에 나왔으면 누구라도 그거 살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게 제가 분당의 끄트머리인 구미동에 지금 대통령님 성남시장 시절에 살았는데요. 네네. 이곳이 저 양지마을이라고 순회동입니다. 순회동. 예, 분당구 그래서 순회동. 예, 분당에서도 판교가 있기 전까지는 정자, 순회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고요. 특히 이쪽이 학군이 좋아요. 예, 순회 중학교 출신들이 좀 자사고나 뭐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순회동 출신들이 아주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는 지역이어서 이 학군이 거의 8학군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호가가 아마 31억, 2억 이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대형 평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내놓자마자 뭐 30분, 1시간 이내에 아마 소문났으면 되는 데다가 저는 또 대통령님이 살았던 아파트다. 잘 되는 아파트다. 기가 네. 막히다. 이거 뭐 돈 프리미엄 몇 배 더 주고라도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 좀 전에 7시 한 30분 정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직후에 매매 가계약까지 체결이 됐다. 현재 호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놨다는 사실을 알린 직후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일사천리로 가계약이 성사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대통령의 댁은 그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 일단 이제 금호 아파트고 네. 전용 면적이 164.25제곱미터랍니다. 근데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지난해 9월에 계약이 된 29억 원이라는 것이고요. 현재 호가는
31억 원에서 32억 수준이래요. 근데 대통령이 아파트를 1998년도에 3억 6,600만 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몇 배야. 네, 그래서 호가보다는 10배 2, 3억 낮게 나오니까 매물이 나오고 바로 3, 4명이 매수 의사를 보였고 실제 분당 아파트는 토지 허가 거래 지역이라서 실입주를 해야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지금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지만 10월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는 걸 고려해가지고 아마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을 아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거 협박하는 거예요. 야, 나도 내놨어. 니네들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장 손해 볼 수 있어. 지금이 가장 적기야.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너무 재밌는 게 청와대 관계자 발로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격이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 투자를 비롯한 금융투자라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큰일 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떻게 6채나 합니까?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팔면 자기도 팔겠다 그랬는데. 저도 놀란 게 네. 저도 오늘 진짜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종편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아래 뿅 하고 뜨더니 이재명 대통령 딥 내놔 이러면서 이것만 가지고 10분 동안 별도의 토론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내놨을까 이런 건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라 상당히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적 금융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에서 기술 금융으로 넘어가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러니까 머니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부동산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맨 처음은 다주택자들이야 지금까지 당신들 3년 넘게 유예당하면 혜택을 받던 거잖아. 중과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 세금 다 내고 거기 가서 가지고 있을래? 아니면 안 할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그래도 버티는 거잖아요. 좀 버텨보자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래? 당신들이 버신다고? 알았어. 내가 내 집을 내놓을게. 내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 아니야.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고 소위 부동산을 투기해서 제대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이제 버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하나는 만국적인 부동산 병을 없애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잖아요. 네. 세계적인 경쟁 시스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흐르게 만들어서 기술 금융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한 선도적인 자기 어떤 실천들을 대통령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놀란 사람들은 국민의힘하고 이쪽 사람 야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게 싸우자는 건 아닌데요. 이제는 제가 볼 때 진짜 여야 없이 이 문제만큼은 맞아요. 진보 보수 없이 우리 경제가 좋은 길로 가면 국민이 좋아지는 거고 국민이 좋아지면 정당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아.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거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쇼다. 국민들의 생존과 아주 직결된 부동산 문제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 집을 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개인의 자산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정은 의원도 가진 자를 적으로 삼는 분열의 정치가 더 극심해질까 두렵다.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는 안 됐는데 보여준 거는 대통령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 정치 천재에서 이제 행정 천재가 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부동산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식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거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자기 자산의 증식의 욕망을 잠재우지 않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꺼냈단 말이에요. 부동산 문제를 승부를 던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꺼내면 우리나 저쪽이나 항상 비판만 받고 항상 공격만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런 공격들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는
이런 주식시장의 성장을 먼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어서 요번에야말로 승부수를 대통령이 확실하게 던지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일 것 같은데 오기 전에 당에서 공식 논평을 내놨는데 마지막 구절이 이제 장동혁 대표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에 전화하십시오. 전화기를 당장 드십시오. 라는 논평이 있어서 대변인단들이 빵 터졌던. 그렇군요. 예.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장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장 대표 어쩔 겁니까? 어쩔? 장 대표의 용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장 대표 측에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별도 입장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가 됐냐. 투기 목적의 1주택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은 용납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집마저 팔았다고 하는 건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중도세, 양도세 중과도 있습니다만 보유세도 올릴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양도는 조금 양도세는 좀 낮게 하고 보유세는 더 높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거래, 그러니까 소위 수요와 공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엑스트라 수 만들고 본인이 그 주택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의 선진적인 부동산 어떤 구조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돈 때려 집어넣어 놓고 오를 때까지만 기다리는 버티기 싸움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년만 기다리게 되면 거의 뭐 1.5배, 2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돈이 아무런 생산적인 효과를 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좀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게 생산적 금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제 돈을 어디서 버느냐? 주식에서 벌어라. 예, 이런 맞습니다. 거죠. 우리 국민의힘이나 그 우파 극우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미국.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국민도 괜찮죠. 예, 다 같은. 미국 좋아하잖아요. 네. 미국의 부동산 그 보유세 실효세율이 1에서 2%예요. 주마다 좀 틀리지만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거의 0.1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세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미국이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좋아하잖아요, 미국. 미국 따라 하시죠. 자, 어쨌든 참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 또 유튜브 지금 스픽스 역전영세들 보고 계시는 분인 덱스터님께서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자기네들이 팔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진짜 파니까 또 이러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뭐 판다고 해결되나 또 이런 거잖아요. 또 웃기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왜 집이 많아? 관료들 왜 이렇게 집이 많아? 집 팔아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팔게 했더니 팔잖아요. 그래도 난리를 치니까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내 집도 내놓을게. 그러면 알았습니다. 갑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판다고 뭐가 바뀝니까 세상이? 웃긴 얘기죠. 지금 오기 전에 그 대통령님 성남시장 때부터 오래 모셨던 저 친구가 있어요. 지금 네네. 뭐 저 어디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텔이 왔어요. 정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누가 장동혁 대표가? 아니 아, 저기 그 친구가? 예, 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님 오래 모셨던 성남시 때부터 모셨고 경기도에서 모셨던 친구가 다주택자라는 개인 텔인데 한 채였대요. 한 채였는데 한 채를 접근성 학군 등 여러 메리트가 있으니 지인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제 팔기 시작하네요. 야, 진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니 도대체 보유세를 얼마나 세게 물리려고 지금 이러나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혜택을 누려왔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얻어도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짜리가 10년 사이에 30억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20년 사이에 그렇게 되면 그만큼 차익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근데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그냥 예를 들면 월급에서 그냥 팍팍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추가로 노동을 해서 근로에서 돈을 버는 돈이 따박따박 소득세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 근데 자기는 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집 예를 들면 자기가 대출 받아가지고 돈 사놓고 1주택, 2주택, 1주택을 담보 잡아서 2주택을 사고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돈을 벌면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하고 살겠냐고요. 당의 흐름은 지금 뭐 양도세 완화 얘기는 일부 조금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 없어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좀 주는 문제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 대세고 보유세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보유세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 근데 보유세는 뭐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네, 이것도 일부에서 일부 좀 준비 예. 중에 있다는 준비는 얘기가 다 뭐 기재부에서 뚝딱 만들면 금방 만듭니다. 안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얼마나 사실은 보유세를 높일 것이냐, 또 내지는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과 지역별로 좀 나눌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예를 들면 지역별로? 강남 3구에서도 뭐 강남구 그다음에 그 보유하고 있는 상황 뭐 노인분이 하나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소득 상황까지 좀 촘촘하게 세밀하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양도세 중과도 그런 형태니까요. 예를 들면 네, 아무데나 다 적용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잡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인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유세를 올렸을 때 이 보유세의 상승 자체가 얼마만큼 국민적으로 용인될 것인가, 납득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차차고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본인한테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세금적 강제를 당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되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 한번 논란돼 갖고 선거 종부세 라인에 선거를 패배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뜨거하는 심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서가.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좋아서 더 좀 약간 자신감을 조금 많이 얻고 좀 세게 밀어붙여도 되겠구나. 이게 국민들에게 좀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MBS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67%로 나왔는데 갤럽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온 게 64%란 말이에요. 갤럽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전화 면접으로 하는 거라서 이 정도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좋아하는구나 믿고 나를 따라와 주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여론조사예요. 서울 여론조사가 엄청 네. 왔다 갔다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막 어느 날은 민주당이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게 되게 등락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전도 많았어요. 정책에 따라서 많았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정책 추진하고 나면서부터 서울 여론조사가 거의 지금 구조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건 적어도 서울 시민 중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좋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주식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변하고 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들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그 정도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구조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하기 되게 편하죠,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갤럽 조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갤럽 조사 한 달 내내 부동산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를 꺼내면서 지지와 또 반대 이유가 부동산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가장 센 전선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당에서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뭐 갑자기 뭐 당내 뭐 1인 1표제부터 해서 뭐 합당 문제 때문에 이 전선을 강력 대응하지 못한 게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에서 결판이 팽팽하게 났던 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조사에서 MBS나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다소 우리 대통령께서 하는 부동산 정책이 더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승세 우위를 점하고 부동산 문제를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기본사회님께서도요.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던 사람들도요. 부동산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놀라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전환길 TV의 전환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펜앤드 마이크라고 하는 이 우파 채널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6시 1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전환길 씨와 3명, 3명이 같이 해서 4명이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1명하고 지금 같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오늘 2시에 받았던 전환기 씨 4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수갑을 차고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킨 것인데요. 자, 오늘 좀 전체적으로 이 토론의 질이나 토론하는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D가 이준석 대 전환기 끝장 토론 승자는 누구냐 이렇게 지금 댓글창에다가 투표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 며칠 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그때는요 전환길이 이기는 것으로 사실은 투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 또 정기한 대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정기한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예, 전환기라고 지금 이준석이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공급이 한 들으시면 30만 명 오셨죠? 되는데요. 아, 네. 자, 거기서도 바로 현장 투표하더라고요. 누가 토론을 더 잘하나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토론의 결과는 자,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것은 51%가 전환길이 앞서고 있다. 이준석은 한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또 20% 정도는 모르겠다 누가 이기는지 무승부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아마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총결집한 상태에 전환길과 전환길 주위에 세 사람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영든 PD하고 또 뭐 변호사 두 사람이 박주현 나왔어요.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하고 김영미라고 하는 무슨 본 대표인가 VON이라고 하는 뭐 예,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거기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독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폰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합쳐서 4명이 나와가지고 4대 1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부정선거론이나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보고 계셔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잘 안 듣고 이준석 아웃 이런 얘기가 좀 많긴 해서 아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결과 나온 것 일단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야, 유튜버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지상파 종편에서 다 거부한 토론을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이제 보수 매체, 뭐 보수 유튜버지 않습니까? 거긴 해도 되죠. 왜냐면 유튜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하는데 유튜브의 영향이 이렇게 커졌다는 게 하나 느끼고, 두 번째는 토론의 결론이 나지 않는데 각자의 주장만 가지고 한 사람은 신앙심으로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은 과학과 통계로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신앙과 과학이 붙으니까요. 신앙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신앙이 이기고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결론에 모든 작은 증거들을 거기 다 끼워 맞추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부정선거라는데 아니라는 증거는 네가 설명이 안 되지 라는 방식으로 가는데, 첫 번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특정한 날 누가 어떻게 육하원칙이 있는데 어쨌든 부정선거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니까 이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 낸 거는 대법원도 카르텔이다. 근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이대도 카르텔이냐? 맞다. 조이대도 카르텔이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기는 게 부정선거의 개념부터 서로 다 달라요. 이 4명이. 그런데다가 실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그 김영미라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거다. 막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은 맨날 선거에 지고 맨날 감옥 가고 그랬는데 무슨 부정선거를 그분이 먼저 했냐 이런 얘기까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여다 보니까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딴 얘기라고, 증거는 없고 무슨 선거에 언제 어떤 선거에 어떤 부정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뭐고 그 부정선거를 왜 했냐 물어보면 민주당 사람들이 15% 이상 득표해가지고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고 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환길의 논리 중에 요게 있습니다. 전환길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럽니다. 이준석은 당사자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 역사 강사가 왜 이것이 사기가 아닌데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땐 사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정선거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알맹이가 없고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살짝 네. 봤는데 거의 쥐를 잡더라고요. 4명이서 그냥 이준석한테 공격을 계속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거 토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전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준석이었어요. 이걸 왜 봤지? 예를 들면 이렇게 끝장 토론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확신했던 저 4사람이 야 잘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부정선거는 없었을 것 같네요라고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했나? 확신범들은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갑자기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10년을 횡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까지 어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누구도 판시한 게 없는 거고, 더 중요하게는
아니 윤석열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처장이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임명한 국정원에서도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정보사에 있는 장관들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해서 다 부정선거 없다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뭘 얻으려고 이걸 했는지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득이 맞냐 실이 맞냐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더 많은데 오늘 전환길 씨하고의 토론보다는 박주현 변호사라고 하는 이분하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토론이 사실은 더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라는 분은 자기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뭐 평택 거 어디 거 해가지고 계속 고발을 다 했는데 영장도 안 쳐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전부 다 불기소만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압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결론이 아무것도 안 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여자분은 자기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이상한 방식으로 잘 안 되게 좀 하고 있고, 좀 하여튼간 좀 들어보면은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딴 소리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다 부정선거 신을 믿으시는 종교의 각 파벌 목사라고 하면 저기 지도자리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자기 신도들한테 네. 자기가 얼마만큼 잘했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뭔가 그냥 윽박 지르고 목소리만 크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어떤 논리나 증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자기가 먼저 목소리 크게 해서 이준석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지금 쇼츠로 제작 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쇼츠 못하게 만들었다고. 아, 그래요? 네, 패널 마이크에서 우리 네. 그 영상 함부로 쓰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다행이네요. 네, 자기네 것만 올리라는. 이준석은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는 한 명이라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개종시키겠다는 각오로 나왔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 신앙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네. 이과여서 그러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블루노님, 네. 블루노 777님 개그들을 하고 있더만요. 너구리님 토론 보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이렇더라고요. 이제 구조는 이해하겠더라고. 이게 왜 부정선거론자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느냐. 일단 선거라는 것이 수천만 명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표 종사자들도 수만 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어떤 실수를 생길 수,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서 뽑아서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하나하나씩 모아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실수가 결과적으로 통계에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관외 투표와 그리고 사전 투표 그리고 관내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에 유권자의 총수와 투표 용지 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이거 지금 달랐으니까 일부러 다른 놈한테 더 준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구가 특히 투표관리소가 한 1000개쯤 되면 각기 다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전 국민이 움직이면서 투표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실수를 마치 부정선거인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걸 정리를 해보라 라고 하면 선관위도 이 투표 제도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선관위가 계속 연구했던 게 온라인 투표를 하자 차라리.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온라인 투표라는 그렇죠. 거예요. 온라인 투표는 통신망을 완벽하게 선거에만 쓸 수 있는 것을 누가 확인하고 입증하느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조작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그래서 뭐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수개표를 통해서 개인이 찍는 것. 우리나라 전자개표가 어디 있습니까? 수개표 하는 거를 그냥 화폐 돈 우리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금. 그게 지금 전자계산입니까? 아니죠. 그냥 개수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자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꼬아가는데 어쨌든 실수 하나하나를 마치 부정인 것처럼 몰고 가는 그 논리의 함정에 결국은 종교화를 시도할 수 있는 뭔가의 에너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면 그냥 종이를 넣고요. 종이를 꺼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그 과정에 예를 들어 수개표와 가는 과정에 손으로 세기가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전자개표 같은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건데 맨 마지막에 또 뭉치를 가지고 또 검사를 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숫자랑 나가는 숫자가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다른 얘기를 가지고 뭔가 되게 아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부정선거를 하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그 부정선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럼 그거를 설명하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말들을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부정선거 주장하면서도. 그럼 그거는 부정선거는 있었는데 그냥 당선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누가 이거를 통제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그러면 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심한 이야기 뭔지 압니까? 나 지금 맨하탄 여- 프로젝트를 처음 들었어. 어?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도 다 조작이야. 그 얘기 들었어 진짜. 다 이거 다 조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70% 나오지 않냐 지지율이 이러면서 70%는 아니지만 70% 나오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것도 다 조작하기 조작이다. 때문에 조작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는 뭐냐? 결국 해소가 안 돼. 국힘이 지더라도 부정선거. 국힘이 이겨도- 망하더라도 부정선거. 네. 그러면서 계속 부정선거론자를 이렇게 한 30만 명 정도 끌고 간다는 게 사실 놀랍기도 하고 이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와 슈퍼챗 터지는 거 보셨죠? 봤어요. 야. 우리는 슈퍼챗을 권장도 안 하지만 들어오지도 않지만 슈퍼챗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게 숨어 있는 비밀의 열쇠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은 이제 돈 때문에 결국 그래요. 돈이다. 돈이에요. 돈이다. 그 네,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이에요. 아니 그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은 그렇게 가능하고 이 패널 마이크는 사실 그렇게 통해 가지고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화이트 야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준석 인간성을 떠나서 머리 좋은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 토론을 왜 나오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논리력 딸리는 4명을 상대해서 가볍게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쇄신하러 나온 거였습니다. 요새 좀 관심을 덜 받잖아요. 어.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번으로 관심 쫙 받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안철수 전 대표도 경기도지사 출마 포기했거든요. 이게 마땅하게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를 못 구하고 있는 마당에 네. 그냥 슬쩍 이준석한테 밀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을 왜 합니까? 국회의원직 날아가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가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나와서 싸워주니까 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해요. 이게 막 부정선거론자들을 그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진보진영 이런 데서 싸우는 것과 오히려 이준석 정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싸워주니까 뭐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라도 논리적으로 좀 제압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종교가 되면 사이비가 되고 사이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해서 정말 정당 활동 자체를 아예 왜곡시키는 이런 거 충분히 하고만 그러면 지금 이게 한 30만 명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뭐 합니까? 정당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척결당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아니 왜요? 괜찮은데? 부정선거 척결당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서 그 당수 역할하면 10,000원, 20,000원씩 내 가지고 10,000명이면 1억 돈 벌면 되니까. 아니 제가 아는 그 일단 소수정당 한 군데는 한 달에 들어오는 당비가 5억씩 돼요. 제가 어디서 수가 없어요. 네. 5억씩 들어와요. 논평 만드냐고 무슨 자료를 봤는데요. 현수막 당이 있어요. 극우 현수막 정당 당이요? 중에. 예, 현수막만 걸어요. 어. 거기는. 그래서 대통령이나 중국에 대한 혐오 현수막을 엄청 거는데 거기가 아마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미코님께서요. 지면 그냥 부정선거인 거고요. 이기면은 부정선거인데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거라고 말아버리니까 대답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러네요. 저도 아까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니, 뭔가 근데 좀 불쌍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 개- 잘 싸우더라고요. 그 개혁신당, 대간주에는. 개혁신당이 손발이 안 맞아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전환길이 자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야 이준석 너도 부정선거로 된 거 아니냐 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거 밝힌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 이 토론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너 나 명예훼손을 했어. 내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것처럼 거길 갖다 명예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럼 거기 뭐하러 나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기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되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준석한테도 깨지는 거면 보수 내부에서도 깨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런 논지로 깨졌으면 이 부정선거론자들은 옛날에 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근거들을 더 확실하게 봐. 이준석하고 논쟁을 벌이잖아. 우리가 이겼을 거라고 되게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 쇼츠 같은데 댓글에 뭐가 올라오냐면 여론조사 제가 쇼츠를 올렸거든요.
국정 운영 지지율이 올라간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걸어다니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70%인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 다 퍼뜨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을 열어주게 되면 이 장이 당장은 전내 이겨내.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전내 이겨내 판단 안 해요. 야, 전환길이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전환길이 또 그 어떤 부정선거 관련해서 상징적 인물로 더 올라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머리를 굴렸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전환길은 이번에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전환길 아예 말을 못 하고 있고요. 입만 꾹 닫고 있고요. 뭐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승리자는 말이 맞든 안 맞든 자기 이름을 알린 박현주라는 그 박주현인가 박현주가 예, 그 변호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환길 씨는 오히려 실력이 떨어진다. 말빨이 안 서는구나. 이거를 조금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막 전환기 TV 보시죠. 내일부터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이런 말씀 자기가 이겼다 그러겠죠. 노희 변호사님 네? 이준석이 이겼다. 세상에요. 또라이 진짜 많아요. 보니까 오늘 토론에 보니까 야 세상에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 많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표현의 자유 그리고 뭐 이게 다양성 뭐 이런 거 인정해주는 쪽에 매우 가까운데 야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변호사든 무슨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현혹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걸 다 저걸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이 붙어 있고 마치 그것인 것처럼 논리 만들어서 그다음에 한 말씀 드리면 그 잘 나가던 고발뉴스 전문 채널의 KBS PD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어요? 이영돈 씨.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요. 돈이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김영애 배우 생각나지 않습니까? 황토팩 그거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그 황토팩 때문에 김영애가 탤런트 출신으로 사업을 그렇게 잘했는데 잘 됐죠. 근거도 없는 거를 가지고 거기 중금속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황토에는 원래 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해가 끝까지 우기면서 그거 지금 밝히려고 하다가 이영애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애 씨가. 김영애 씨는 암이 왔잖아요. 네, 병에 걸렸죠. 네. 끝까지 이걸 극복하려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회사는 망하고 부도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 사람이 부정선 지가 선거를 어떻게 하려 내가 중앙선관위 대변인하고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이나 법규 해석과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해보면서 뭔지 아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정신 차리고 중앙선관위에 배울 만큼 배웠고 이 사람도 기자 PD 제대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대신 전제가 있죠. 양심에 깨끗하게 백지 상태에서 한번 진짜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골고리님 10분 정도 보고 왔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요. 토론이 아니라 배설 잔치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또 이병칠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스픽스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투표지 한 장만 부정선거에도 부정인 것인데요. 그러면 사전 부정선거를 없애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셨는데 이분도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요. 지난번에 사전투표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거에서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탄에서 될 때는 사전투표에서 역시 지고 본투표에서 이겼는데 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게 도대체 부정선거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은 펜의 마이크보다 재미없어서 스픽스로 넘어온 거예요. 스픽스에 넘어왔어. 그래서 부정선거 한 장이라도 그러면 5천만 장이나 한 장이라도 부정선거면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거는 누락. 그리고 표에 실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세요. 투표 용지에 시어자 돼 있는 동그라미 아닙니까? 그거 위치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뭐 접지다 보면 잘못 접치고 이런 것도 다 가져와서 이 표로 계산했다 저 표로 계산했다 그거 대한민국 시스템대로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팬앤드마이크 지금 원래 아까 32만 정도 봤는데 지금 27만이 보고 있거든요. 5만이 빠졌는데 화나서 왜 그러냐면 사회자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회자가 왜 이렇게 사회를 편파적으로 보냐, 왜 이준석 편만 되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준석 편을 든다고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분 말씀대로 얘기하면 인간의 삶은 다 실패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오류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걸 오류를 최대한 줄여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완벽한 진실이 만들어지 우리가 신이지 뭐 예를 들면 그럼 뭘 인간으로 삽니까? 그냥 신으로 살면 되지. 네, 김영민님이요. 최고의 증거라고 제시한 기사의 언론사가 바로 스카이데일리였습니다. 야, 이거 근데 과간인데요. 그 사회자가 박상규 아나운서로 되게 SBS 네, 채널에 네. 본부장했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에 네. 뭐 밥도 같이 먹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좌파 사회자를 갖다 놨다 이렇게 좌파 사회자를 왜 갖다 놨냐 이런데 지금 사회자 욕을 막 하고 있고요. 아니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적 성향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도 너무 토론이 이렇게 사두려 가니까 좀 정리하려 그러면은 막 뭐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했는데 나보고 좌파라 그래 이렇게 얘기 방송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풍가도님이 살다가요 저는요 중국산 영주를 부정선거했다고 하는 것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셨고 테이스 타이프님이 살다 이준석을 응원하게 되네요. 내가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누렸나요? 살다 이준석을 그러니까 지지하게 하는. 계속 그러는 게 이준석 완패. 계속 그 얘기만 이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신앙으로 예를 들어서 막 그 외치는 거 있다. 뭐 어떻게 외칩니까? 막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내일 아마 그 여기 나온 전한계라고 뭐 박주연 아닌가? 네, 박주연 변호사. 이분들 네 분이 각자가 내가 이준석을 박살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아무것도 모르더라.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맞겠죠. 이런 말도 올라옵니다. 사회자 당장 빼라.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 사회자 빼라 하고 욕한다니까. 그래서 이준석 FBI에서 바로 조사하라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트럼프 오라고 그러죠. 가관. 트럼프 모셔라 그러지.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핵무기 관련된 뭐 무슨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들이 되게 많은가 봐. 이렇게 나는 사실 처음 들어본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정신 세계는 정말 이번에도 빛이 나고 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쪽으로 빛이 난다. 이런 생각 제가 해봤습니다. 자, 정강훈 씨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오늘 아주 날 잡았습니다. 정강훈 씨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배후로 구속이 돼 있고 오늘이 첫 공판기일이었는데요. 이분이 나 그날 자고 있었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를 교사했다는 말이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면서요. 너 내일 내 말 안 들으면은 니네들 전부 다 뭐 총살 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전날인가 나왔잖아요. 네. 서부지법에서 그 판단이 나오니까 영장이 나오니까 서부지법으로 가. 안 가면은 배신자고 안 가면은 내가 너희들 다 총살시킬 거야라는 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네. 장소와 시간을. 그리고서는 원래 그 배우 조종자들은 그 현장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그냥 뭐 이런 국민 저항권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날 당일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진짜로 쳐들어갈지 몰랐다라고 궤변을 하는 건데요. 참 이 양반이 여의도 광화문에서 항상 집회할 때는 항상 마이크 잡고 마치 신이라도 됐냐. 나는 안 죽는다 막 이렇게 하다가 꼭 이런 재판 과정에서나 이럴 때는 살짝 빼요. 네. 예, 나는 사실 그 의도가 아니었고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좀 더 당당하게 죄를 좀 인정할 필요가 아니, 있겠다. 본인이 했던 발언이 서부지법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근데 이동이 영상에 나와 한다라고 있어요. 했잖아요. 네,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도 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총살인간인데 안 가면 총살이다라고 했던 거는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갈지 몰랐다. 진짜 갈지 나는 몰랐다. 잠을 잤다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증거가 없고 나는 그 시간에 뭐였냐? 들어오고 자빠져 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빠져났다고요? 자빠져 잤겠죠. 그럼 서서 잡니까? 자빠져 자지? 그렇죠. 어떻게 자요? 예를 들면. 네, 오늘 첫 공판 직후에 보석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정강훈 씨 측에서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대가 석회화되고 있다. 디스크가 있다. 심장 수술 등의 병력이 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보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 이렇게 그냥 쌩쌩하게 돌아다니시면서 광화문에서는 돈 달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보석 청구하는 좀 주장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 뭐 환자복 입고 나타났다면서요. 환자복 입고 네. 쩔뚝거리면서 아니 뭐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쩔뚝거리고 걸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또 네. 배우자가 밥을 직접 먹여주는 등 보행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가 숟가락도 못 들은 상황이라고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방광 기능도 상실을 해가지고 하루에 수차례 소변을 강제로 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온갖 병을 다 얘를 들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네. 내가 보석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무 아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옆에서 조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계속 얘기해서
본인은 밖으로 나오고 싶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이게 그냥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어찌 보면 그 헌법기관을 파괴하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제가 볼때 내란 선동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제가 이 사법부 특히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언권이 굉장히 큰 발언권이잖아요. 그냥 일반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교단에서 교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믿게 했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기 부대로 활용을 했고 그런 사람들한테 야, 가! 총사령관의 지시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직접적인 지시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는 이걸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항상 결론은 다르게 나오니까 네.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어제- 유사한 집회가 지금 많이 생기는데 만약 이걸 사법부에서 봐주기다 또 병보석 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단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풀어져 버리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야 이거 서부제법이 아니야 동부제법이야 가 안 가면 총살이야 저것들이 어떻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가버리는데 나는 저녁에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아무 죄가 없습니까? 내가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일어났고 방화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진원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법이 용서나 관용을 해줄 수가 있냐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방 효과까지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또 속보를 우리 윌리엄 그레이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이준석과 나머지 전환길 등등등의 토론 일부가 끝났다고 합니다. 잠깐 쉬고서 다시 할 것 일부요? 같은데. 이부 한다고? 2부도 하나 봅니다. 끝장 토론을 끝까지 한다는 거 서로 같은데요. 손 들어야지 끝난다. 상복해야지 끝난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나에게 좀 동조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무제한 끝장 토론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들어갔대요 처음에.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불가능하다고 희망 보지. 그러니까 이제 흥행은 일단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흥행은 성공했던 거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각자 이제 계산 따로 하겠죠. 그리고 전환기는 전환길 세력을 넓히는데 또 여기서 출연했던 한두 명이 약간의 지금 엔터테이너 대중 좀 이렇게 친화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한 사람 더 이제 발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 보면 괜찮고 이준석이 제일 크게 얻은 건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준석을 좋아하게 됐어. 갑자기 막 긍정적이고. 아 오늘 잘 싸웠어. 계속 좀 싸워줘. 너가 대신 좀 해줘라고 하는 아니 것이니까. 호감도가 상승한다니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 갑자기 준석이가 좋아져서 이런 걸 왜 올라오냐고요. 잘 싸워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얼토당도 안 한 상대를 싸워주는 오히려 야생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이런 거 오늘 좀 마음에 드는데. 아 나는 차라리 황교안 전 대표가 맨날 부정선거 주장하잖아요. 1대1로 둘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토론을 하면. 그래도 좀 격이 맞게. 근데 무슨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네. 유튜브에서 황교안 나오면 아무도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아. 오늘 둘이 보니까 완전 경상도 사투리예요. 거친 언어를 쓰는 전환길과 그리고 서울 표준말을 쓰는 이 이준석의 논리에 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요. 아주 구성지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자긴 다 옳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엄청 공격하잖아요. 네가 옛날에 윤석열한테 예를 들면 보험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큰 거 아니야. 자기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대선 후보 만들어 놓고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거 다 해놓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네. 그다음에 명태균 만나가지고 아직 사실관계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자기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꼭 자기가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가가지고 공격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 뭐 아직까지 접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대구 경북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 단체 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언론인 단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보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직업군이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라고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딱 경도가 되는 순간 뭔가 이게 터닝 포인트가 뭐냐. 민주당 너무 싫어. 이재명은 공산주의자예요. 우리는 전체주의야. 좌파 싫어.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계속 노출돼 갖고 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중독이 돼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약간 다른 세상에 사는, 과거에는 알고 있던 분인데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느낌, 이런 정도로 완전히 닫아버리는 효과가 이게 부정선거의 확산, 이런 이제 에너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환기 씨와 이준석 대표 등의 이 토론은 지금 현재 1부가 끝났고 2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론회는 전환기 씨를 포함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용돈 PD, 박지현 변호사, 그리고 김미영 폰 대표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했고요. 좀 전까지 32만 명, 최고치 32만 명, 그다음에 지금은 7, 8만 명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토론 1부는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고요. 2부는 양측이 토론 종료에 합의할 때까지 무제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환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전자투표 해킹 위험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선거를 애써 외면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오늘 이준석 대표는 전환기를 이기려고 왔을지 몰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 이기려고 온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과 대화를 하러 온 것이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평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세 분을 모시고 여러분께 쉽게 부정선거 증거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정선거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그동안의 과거 총선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윤석열 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은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사진이 있습니까? 혹시 출판 기념회 갔다, 아니 그러니까 나왔던 사진, 우리 라이브 중계까지 했는데, 와,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강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일단 서울시장 후보들 다 오신 것 같고, 그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도 오고, 정건식 교육감도 오고, 무엇보다도 건노갑 상임 고문이 올해 97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시죠. 짱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발언하는데, 뭐 송영길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갈 새 시대의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서, 와, 건노갑 대표님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니, 그분이 흑염소를 드시고 그렇게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요? 예. 그 어디 그러면 장혜미 대변인이 말하더라고요. 예, 흑염소 드셔도 좋은데, 아니 97이신데 엄청 쨍쨍하시잖아요. 그리고 행사가 오늘 끝날 때까지 건노갑 상임 그 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계속 끝까지 들으면서.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시네. 저도 갔다 왔는데 사람들 그 주차할 공간도 없어가지고. 올 다녀 네, 저 갔다 오셨어요? 왔어요. 네, 전 뒤에서 있어가지고 예, 예. 사진도 하나 찍고 왔는데 그 자리가 다 서 있고 자리가 예, 예. 없었고, 그다음에 바깥에 막 카페 같이 생긴 데 거기까지 그냥 다 앉아 계시고, 맞습니다. 바깥에 많은 분들이 서 계셨고, 추미애 의원님 비롯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김태년 의원님 등등등 해가지고 또 이제 처음에 얘기하시고,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김정은 그 박사가 얘기를 한 게, 이번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 지지, 뭐 당대표 차기 당대표 지지율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다고요? 제가 좀 조사- 나왔어요. 좀 전에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미디어 아니, 뉴스토마토에서 본인이 조사한 게 아니고 조사를 아까 했는데 말했잖아요. 전체 응답자는 정청래 대표가 21.6%, 미디어 토마토에서. 네, 그다음에 당 송영길 전 대표가 19.4%,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18.8%,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28%, 정청래 대표가 27.9%,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27.6%, 딱딱딱딱 붙어 있는데 붙어있네. 또 여하간 상관없이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하자마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1위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송영길 대표가 사심 없구나, 고생했구나,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줘야지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전체적인, 예를 들면 구조 자체의 변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제 균형주 역할은 확실히 한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출판 기념회 서울에서 여는데 복당을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하거든요. 오늘 그게 이벤트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 그리고 저 박선원 의원, 민병덕 의원, 그리고 저 누굽니까 백혜련 의원까지 다 나와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다 축하한다는 거예요. 당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들었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청래 대표 정말로 당 대표로서 잘하는구나. 송 대표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송 대표가 누구와 손잡는 것에 따라서 당 대표의 향배가 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설마 선수를 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하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으로 복귀 후 당대표 출마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리하게 누군가가 나서서 약간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운 행동은 절대 못하겠구나. 일단 당 내에서 균형추 역할을 송 대표가 하니까 송 대표는 오늘도 일관되게 당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지었고 나가겠다.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만 지금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독을 이게 하나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네요. 당에서 나가라는 대로 나가겠다.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 지금 김남주 대변인하고 지역구 희망 지역구가 지금 갔다는 얘기였는데 예. 사실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다들 교통 정리는 될 거라고 하면서도 잘 몰랐는데 그냥 송영길 대표가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결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당에서 어쨌든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고 오늘 강원도 지사는 우상호 수석 진짜 큰 선물 받았고 단수 공천 받았더라고요. 반수 공천으로 큰 선물을 받았지 우상호 수석. 왜냐하면 이광재 전 지사가 딱 물러서 주니까 당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번에 강원도 이기자. 그럼 상대가 누굽니까? 그 무시무시했던 금융위기를 몰고 왔던 김진태잖아요. 네. 이제 제대로 붙자. 우리 싸우지 말고. 그리고 원팀이 돼서 강원도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제 아는 분은 우상호 수석 밑에 가가지고 이제 강원도 지역에 기초단체장 선거를 또 주도하고 있어요. 모 성훈이라고 뭐 아실 텐데 어쨌든 너무 잘한다 강원도는 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송영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게 원래 탈당하면 20% 네. 감점인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 예. 당에서 요청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없다면서요. 당 이게 송영길 대표가 자발적으로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하면은 하위 20% 감점을 받아요. 그런데 인천시당으로 그 신청을 하셨어요. 아. 처음에 복당 신청을. 그래서 이거를 갖다 다시 서울시당으로 빼서 서울시당에서 요청하는 상황으로 했는데 최고위에서 이거를 당 대표가 당의 요청으로 서울시당에서 감사- 당의 복당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예. 네. 그래서 그 탈당을 인천시당에 있을 때 한 모양이에요. 탈당한 시도당으로 다시 바꿔준 거예요. 빨리. 그래서 서울시당으로 복당 신청이 들어간 거죠. 인천시당으로 하셨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인천시당으로 내셨는데 빨리 서울시당으로 보내서 서울시당이 당 대표가 아니라 당의 요청으로 복당된 거는 하위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게끔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우상호 후보라고 봐야죠. 우상호 후보는 신청을 강원도지사 후보가 저희 당에서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원래 이광재 정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당규상 이번에 규정상 한 분이 신청하면 현격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단수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 바로 의결을 그러니까 해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잘하신 예우를 거죠. 전 했다고 엄청 생각해요. 잘하신 거죠. 예우를 한 거고 만약 여기서도 만약에 어떤 갈등의 조짐이 보이게 되면 더 안 좋은 건데 충분한 예우를 통해서 돌아오는 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측면에서는 정청래 대표께서 큰 품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잡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나이가 많으십니다만 험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연수. 그렇죠. 연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는 좀 인지도 높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결단을 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건데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선당우사는 그런 의미의 선당우사가 아니다라고 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잡음들은 제가 볼 때 최소한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서 있는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의미를 둬야 되죠. 각자 이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정치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완벽한 순결한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 치열한 갈등, 경쟁 그 안에서 전쟁 같은 일도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 당내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네. 아 뭔가 중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집단 지성이 발현되기도 하고 송 대표가 당에 돌아오니까 분란보다는 화합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라고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 집중하겠죠.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선거가 맞다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이제 논외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당대표를 차기에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갈등의 불씨가 돼서 힘들었는데 싹 정리되고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로 가는데 송 대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박수 치고 이것이 저는 순수한 의지,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세력을 데리고 힘으로서 움직이는 측면도 있으니까 송 대표가 딱 들어오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각자 좀 조용한 상태에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인천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것은 당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누가 이제 고단위 정치적 계산 뭔가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모 정치평론가하고 제가 이야기는 이분도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강훈식 실장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정리해야 된다. 당하고 그리고 인천하고 김남준도 살리고 송영길도 살리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나누면 결국 경선 가자. 만약 인천계획 둘 다 신청한다. 경선이다 하는 순간 김남준 대변인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는 이제 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잠깐만요. 지난 금요일 날 송영길 대표하고 김남준 전 대변인하고 같이 만날 거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만나셨대요? 아니 만났다는 게 이제 보도로 나왔고 저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뭐 이야기는 제가 어디에 하질 않았죠. 그때 무슨 얘기하는? 아니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셨었어요. 그때 방송 나오셨어요. 아니 만났다는 건데 거기에 무슨 얘기했는지도 자 아세요? 그러면 이것도 이야기할게요. 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원래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김남준 대변인 저기 출마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김남준 대변인이 예의 바르게 송영길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대표님 제가 직접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의도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송 대표는 왜 나오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대통령이 원래 있던 지역구여서 대통령이 냈던 공약을 이 지역에서 이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 덕담을 했어요. 근데 그게 덕담이 아니고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만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취재도 됐지만 또 그 두 분하고 내가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당사자가 후배가 전화해서 선배님 만납시다. 오세요 하고 차 한잔 하는데 속으로 왜 불편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같이 출마했고 대통령이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그 지역구 5선을 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데 거기에서 김남준이가 욕을 들어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럼요.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송을 공격하느냐. 그것도 잘못됐고 김남준 너 왜 거기 나왔어. 송영길 대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공격을 했어도 안 된다는 게 저희 일관된 생각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좀 전에 아까 단독 여기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어디서 만났는지 그 이야기 어디서 만났는지도 제가 알고는 있죠.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제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이제 요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인 1표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주당에서 무슨 한마디만 얘기를 하게 되면 올해 8월 전당대회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상황들이 맞습니다.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시 일로 돌아오고 이런 좀 역학구도를 먼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단 하나 생각해야죠. 6월 지방선거에서 네.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맞습니다.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다수의 유권자 연대를 만드는데 네.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좀 몫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대표 선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8월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선에서 이기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대통령이 일하는데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가려고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자꾸 힘이 실립니다.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서로 잊지 말고 지금은 서로 싸우지 말고 좀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던 재판 소원제 있지 않습니까? 통과됐겠죠?
재판 소원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이 225명이었고요. 찬성이 162명이고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재판 소원제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된 것조차도 자기는 내려놓겠다 하면서 약간 항의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앞으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대표에 대한 그 당시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파기환송을 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이상하고 이례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좀 탄핵도 지금 같이 연결해서 한번 시켜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대법원에서 좀 반대 의견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다 통과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 크게 보면 네. 누구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네요. 반대자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 네. 그 대법원에서 저렇게 하지만 저게 뭐야? 그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40 며칠 만에 사표를 냈다. 그건 또 뭐야? 그럼 그걸 모르고 했나? 자, 들어올 때 지가 막아내는 설득 논리를 가지고 본인들이 잘못 판단했던 파기환송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는 것도 없이 그냥 던져버렸다. 그러면 조희대하고 호흡이 안 맞다고 그냥 아예 나가버리는 거냐? 조희대는 그러면 뭘 생각했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그 영어하면 써도 됩니까? So what?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네. 그 반성한다면서 그 사람 글 써놨대요. 지금까지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거. 그 국민적 신뢰를 잃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해야 그러면 이것이 좀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최소한 연결이 되는데 네. 포괄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가야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헌재에 위헌 신청하면 돼요. 그럼 헌재가 판단해서 위헌이면 입법 내용 자체가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도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건데 사법부는 딱 하나 설명해야 돼요. 가장 정확하게. 다른 것도 다 설명해야 됩니다만 왜 갑자기 여론조사 1위인 야당의 후보가 그 경기판에 들어갈 수 없도록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말도 안 되게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읽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려서 없애려고 했었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럼 네. 상권 분립을 자기들 스스로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을 못하고 있고 그 주심을 갖다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입법부로 물어보는 거지. 왜 당신이 거기서 그런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당신들을 믿고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입법부대로 하는 거지. 네. 저는 뭐 변호사님 앞에서 법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 법원장 회의 끝나고 발표할 때 첫 마디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뭐 그런 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법에 충실해서 판결했다. 예. 근데 그 법에 충실하게 판결했다고 하는 그 사법부 판사들의 말을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을 바꿔주겠다. 국민의 정서에 맞게. 그것이 무슨 어떻게 사법권의 침해인지 잘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는 조희대가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조희대를 임명한 거는 윤석열이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뭐 그 무슨 관계가 있으면 재판부 회피 신청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이가 이제 대법까지 가면은 조희대가 판결하잖아요. 그 전에 물러나라는 거는 당연한 순리 아닌가요? 네. 예. 김혜승님,
진님, 진짜로 고양이님, 박인건님, 끼미 작가님, 패트릭님, 애나님, 남해만님, 박종호님, 유유님, 녹수녹수님, 고도상님, 구름나그네님, 영씨7W님, 이성규님, 모두 감사합니다. 눈발자국님, 오늘 아주 그냥 화끈한 또 댓글창에서의 서로 토론이 있었는데요. 상냥한 집사님,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방송 보시면서 이런저런 의견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모두 합치면 128만 원의 혜택인데요.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과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한 지인이 가입을 하면 무조건 4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비교원입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여러분들께 또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모두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 예약이 24시간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는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준석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환길 등등의 토론은 이제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아까 32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24만 명 정도로 중간에 한 15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4만 명 정도로 올라갔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 진짜 욕본다, 고생한다 이런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정기현 대표도 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고 뭐 물어만 보면 뭐 어떻게 듣는 이야기 있는데, 야 근데 오늘 고소한 이런 또 기사가 한 게 있네요. 국방이 4분기 영업이익이 97% 하락했네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소하고요. 또 기분 좋은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또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데 또 국빈 방문도 하고, 네. 송영길 대표는 3년 만에 복당했고, 국힘이 또 압수수색도 당했네요. 네. 신천지 집단 입당 관련해가 합수본에서 아예 이제 제대로 한번 틀어내겠다는데 한 10만 명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2, 3만 명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X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집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3조 6억 원에 샀는데 지금 29억에 팔렸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만 25억이다 이러면서 아마 뭐라 했나 봐요. 대통령이 X에다가 이렇게 날렸습니다. 이 기사는 왜 이렇게 악의적입니까?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요.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입니다. 20년. 새빵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서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서 한편으로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며 세상에 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그런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서 판 것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다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 인형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 그 외에 또 다른 불법 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요. 언론의 자유인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 중앙일보 기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그 기사를 보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제 올린 내용이었고,
제가 이거 사진 좀 전에 보고서 여러분한테 금방 알려드렸는데 우리 또 PD가 또 발빠르게 전문을 또 화면에 올려주네요. 대단합니다. 그 욕했던 언론사 있죠. 그 사람 1999년도에 자기 집 산 거하고 지금 집이 얼마 올라있는지 서울 사는 사람이 한번 따져보라고. 아마 강남에 살았으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고 분당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고 그런 거 따져보면 정치인들 이 욕하는 사람들 다 한번 전수로 조사 한번 해보죠. 90년대에 집값이 얼마였고 본인 집값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이거 따져봐야 되지.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 아니 진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자기 집 파는 거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왜 대통령이 집이 없어야 되냐고요. 살다 보니까 분당 살았지. 그렇게 해서 그냥 가보니까 그 도시가 발전을 했는데 왜 저렇게 예? IMF 때여서 집값이 폭락이었던 시기였죠. 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잘하고 계신다. 자기 집까지 일단 팔다리 딱 자르고 요거 부동 정책 확실하게 안정화시키겠다. 여기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확신하니까 X에서 저렇게 대통령 해명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아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동접이 8,000명 가까이 들어오셨었고요. 지금도 5,000분 정도가 지금 보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제 욕을 하더라도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방송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며칠 못 본다고 생각하니 섭섭하지만 또 다음 주에 우리 월요일 날은 방송 3일절이라서 안 하시죠? 네. 예. 3월 3일 날 화요일 날 여러분 저녁에 뭐 방송 좀 할 겁니다. 그냥 혼자서. 정기한 대표 혼자 넘어갈 수 없기 한답니다. 때문에. 예, 3월 2일은 방송이 없는 거 아시고요. 예, 내일 노영희 TV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그때 들어오셔서 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